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드디어 우리는 두 번째 과목이죠. 화물 운송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과목 배웠을 때 그 내용 나름대로 중요하지만은 광범위하게 좀 범위가 넓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도 강의를 들었으면은 80점 정도는 목표라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역시나 이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화물 운송론. 운송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즉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또 어떤 걸로 운송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에요. 자,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화물 운송론이고, 화물 운송한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는데 화물 운송한다. 운송하면 뭐예요? 운송하면 뭡니까? 뭐의 효용? 우리가 운송을 한다. 어떤 효용입니까? 장소적 효용. 즉 장소적인 효용을 갖다가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운송할 때 가장 물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나는 게 뭡니까? 운송비예요. 운송비. 운송비가 거의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모든 물류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운송을 잘해야 뭐냐?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 것이에요. 아무리 물건을 좋게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송을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소비자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운송을 갖다가 이쪽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이란 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흐름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자,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운송은 뭐냐? 사람을 태워 보낼 수도 있죠. 기본이죠.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거. 자, 물건 따위 아니에요. 소중한 것이죠. 따위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것 등을 실어 보내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날 것으로 보냅니까? 아니죠. 뭐 포장을 갖다가 하고,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등과 연계해가지고 물류관리 합력, 기본적인 개념이죠. 5개죠. 뭡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뭐, 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이 물류에서 기본적으로 5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뭐 운송 5개가 물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이죠. 장소적 효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자동화라든가 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 자, 자동차예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낮은 장소에서 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또는 높은 장소, 어쨌든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또 공간적인 범위죠. 공간적인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딱 좁혀준다는 의미예요. 운송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공간적인 차이를 갖다 딱 좁혀주는 게 가장 효용적으로 높은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운송의 개념은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물론 여러분들이 책과 함께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266페이지의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물론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물류비중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 얼마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정도 60% 이상 정도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알고 있겠죠. 왜? 비용을 줄이는 게 물류에서 가장 큰 것인데 가장 비용이 높은 게 운송비예요. 그러면 운송비를 갖다가 낮추면은 뭐가? 비용이 낮아지고 뭐가?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서비스도 잘못하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서비스까지 높인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런 거. 운송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로 개선을 갖다가 개선합니다. 운송 경로예요. 그 다음에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된 다음에 운송수단과 연결점이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노드라고 하죠. 노드. 자, 노드라고 해요. 노드가 뭡니까? 연결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류센터 아니면 역 아니면 물류에서 바꾸는 거. 자, 자동차로 어디까지 싣고 오고 철도역까지 실어 와가지고 철도역에서 어떻게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한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에서 어디로 뭐 다른 나라로 간던가 아니면 제주도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도역이라든가
항구라든가 이런 게 바로 뭐라고? 노드,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물류센터도 연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정비 개선을 하면 더 원활한 뭐가 되겠습니까? 운송을 할 수가 있겠죠. 운송을. 자, 생산자와 구매자 간을 어떻게 원활히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를 갖다가 재화의 공간적 이동행, 즉 이 말은 뭐예요? 재화의 공간적 효용을 갖다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효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재화의 공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물류비중,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기타 등등의 효과, 그리고 경로를 정비하고 개선한다.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봐요. 그런데 운송이란 것은, 운송이란 말 그 자체가 뭘까요? 그냥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이걸 운송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 그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요, 배송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수송과 배송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송과 배송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익숙한 거 먼저 봐요. 익숙한 거. 수송, 배송, 수배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수송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수송이란 것은 도시간, 지역간, 물류 거점간, 즉 이거는 뭐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말 그대로 아까 물류 거점 있죠? 물류 거점으로, 그럼 물류 거점으로 온다 이거예요. 물류 거점. 이 물류센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를 갖다가 뭐 차로서 운송을 한다 이거죠. 차로 운송한다 이런 거. 차로 운송한다 이렇게, 차로 운송할 때를 갖다 이걸 뭐라고? 차가 좀 그런가요? 자주장 갖다 차로 이렇게 트럭으로 운송한다 이거예요. 트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게요. 트럭으로 이렇게 운송해가지고 온다 이거죠. 트럭으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걸 물류 거점이고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수송이라고 보통 말하고, 여기에서 각각 소비지 A라든가 또는 B라든가 또는 C라든가 또는 D라든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배송이라고 그래요. 배송. 그래서 이걸 갖다 똑같이 차로 가지만은 배송인데 반드시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꼭 정해진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송이란 건 뭐냐? 도시간, 지역간, 물류 거점 간의 배송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배송은 뭐냐? 수하인에게, 즉 최종 소비자에게, 여기가 수하인이에요. 이 사람들. 물건을 받는 사람이죠. 최종 소비자겠죠.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이렇게 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배송이란 말로 불러요. 이 배자가 뭡니까? 나눌 배자잖아요. 나눈다. 나눠진다. 그리고 나눠서 운송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송이란 말 그 자체. 그리고 수송과 배송을 한번 봤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죠. 뭐 교통이란 거.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현상적으로 파악하는 게 교통이고, 그리고 뭐 교통수단, 자동차, 뭐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운수. 이건 법률적 용어예요. 법률적. 물류정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법률적 용어. 운수가 운송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운수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다음 운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반. 운반이라는 건 뭐냐? 재화를 공장이라든가 창고 등의 내부, 가까운 거리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운반이라는 것은 그 범위 공간이 보일 수 있어요. 물건이 저쪽에서 이쪽까지 좀 운반 좀 해달라. 이거는 한 공간에서 물건을 내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옮겨가는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소, 그 정도의 협소한 개념을 갖다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운반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운반은 건 재화를 공장, 창고 등 내부 가까운 거리 등,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기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동시키는 것 갖다가 운반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다 이런 용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수송과 배송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화물 운송론을 배우기 때문에 운송에 또 다른 이름도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통운이란 말이 있어. 통운. 통운이란 것은 그 옛날에 뭐 무슨 통운이 있었잖아요.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뭐예요? 화물의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 말 그대로 뭐만 화물을 갖다가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 지점까지 뭡니까? 통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일관이라는 말을 쓰자. 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운은 일관 운송적인 개념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이루어지는 운송의 계속성, 완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통운이에요. 이 특송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택배라는 용어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같이 어떤 서류 같은 걸 특송으로 보낸다, 뭐 DHL 특송으로 보낸다, 이런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배라는 용어로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소화물 운송도, 그러니까 특송은 주로 어떤 운송? 소화물 운송이에요. 소화물 운송 등을 갖다가 주로 운송을 할 때 특송이라 이름을 쓴다는 거.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완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운반을 한다는 그 개념에서는 완결적인 측면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죠. 결론은 뭡니까? 운반이라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완결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용어, 물류, 화물 운송에 나오는 용어, 이런 흐름을 한번 봤고요. 자, 개념적인 설명을 한번 봤어요. 자, 운송의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이건 용어는 거의 앞에 봤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운송의 흐름이란 그 개념, 생산되는 장소가 있겠죠. 생산 장소가 있어요. 생산되는 장소에서, 그럼 상품을 생산하잖아요. 생산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장소 간에는 항상 뭐가 거리가 존재해요. 그리고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거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거리 조정을 위해 장소적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 운송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 조정을 위해서 장소적으로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 운송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담당하는 그 자체가 뭐니까 효용을 창출하니까 장소적 효용 창출을 위해서 인간과 물자를 갖다가 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 B라는 장소로 공간적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물자를 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제 확대에 따라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지금 당연히 경제가 확대되면 대량 생산물과 대량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지에서는 많은 생산물이 생산되고 소비지에서는 많은 소비물이 소비가 된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량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이란 그 자체가 뭡니까? 대량 생산되는 곳에서부터 대량 소비되는 곳까지 물건을 운반한다 이거죠. 대량 운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운송의 지역적 분업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소비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땅, 이게 육지를 제주도 만약 제외하고요. 제주도도 물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을 제외한 이 대한민국 내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그 비용하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제주도 자체에서 만약에 똑같은 생산물이 그 지역 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서울에서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내용이 오히려 더 효용이 창출되겠죠.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지역적인 분업화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대 운송은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빠른 속도로, 물론 좋죠. 빠른 속도로 만약에 운송시킨다면 좋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운송 수단이란 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럽같이 한나절 만에 만약에 운송을 하는 것과 한 10일 걸려서 운송하면 당연히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한나절 만에 가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불가피하잖아요. 왜? 비행기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나 선박으로 물건을 갖다가 운송시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보다 높은 안전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면 이상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운송에서 가장 추구하는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운송은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높은 안전도와 가다가 운송하다가 잘못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송을 못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까지 비용까지 저렴하게 과연 이론적으로 있을까요?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자, 많은 물량을 빠른 속도로 높은 안전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운송의 흐름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운송의 특징이 나와 있죠. 운송의 특징. 특징적인 개념 보시면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제뿐만이 아니라 무형제 운송도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아니, 내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무형제 운송도 포함되느냐? 무형제가 뭐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운송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운송 서비스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운송 서비스 같은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운송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무형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도 사실 이거 무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형태가 없잖아요.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행위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무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운송이 창출한 시간적 효용은, 자, 운송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객에게 제품을 고객에 필요한 제품을 고객에 필요한 제 시간,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시간에 정확히 배송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이 창출한 시간은, 효용은 고객에게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에 정확히 배송될 때 효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송 시간적 효용은 이럴 때 발생한다 이거. 이럴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운송이 창출한 시간적 효용은 고객에게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여러 시간에 정확히 시간에 정확히 배송될 때 발생한다 이런 말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장소적 이동이란 말이 있어요. 장소적 이동이 곧 운송 서비스 생산이다. 운송이 창출하는 장소 효용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 발생한다. 자, 장소적 이동이 곧 운송 서비스 생산이므로 운송이 창출한 장소 효용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죠. 뭐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운송하겠죠. 그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느 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 효용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당연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뭐 다른 말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별다른 이론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양가 4번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가 4번에 나와 있는 26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운송 환경이 있어요. 자, 운송 환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운송 환경. 운송할 때 어떤 환경이냐? 최근의 운송 환경은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운송은 외부적 환경 영향 요인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화주의 개성화 등에 기인한 영업시간대 이후 운송 수위가 증대하고 있다. 자, 화주, 물건 주인의 개성화 등에 기인해 영업시간대 위에서 운송 수요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하나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마켓컬리 같은 거 어느 때 운송하나요? 소비자들이 잘 때 운송한단 말이죠. 새벽 시간대. 그런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약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소비자가 원할 때 소비자가 재화의 개성화, 그러니까 그 재화의 화주 등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신선도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 배달하는 게 나겠냐?
당연히 새벽 배송이 가장 신선도를 높게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영업시간대 이후의 운송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 증대와 자, 특수화물 같은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위험물 같은 거라든가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뭐 판다곰을 실어 올 때 거의 난리도 아니었죠. 중국 애들은 그걸 갖다가 뭐 자기네 국보급으로 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갖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조금 그냥 시원찮게 대하면은 벌써 중국에서는 그걸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수화물 그런 특수 생물이라든가 동물 같은 어떤 그런 거 이런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 증대가 점점 발생하고 있고요. 제3자 물류 신장 그러니까 이런 물류가 자가 물류가 아니잖아요. 왜? 물류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대부분의 물류 업무를 갖다가 자기가 못하고 위부에 위탁하잖아요. 위탁. 물류 업무를 위부에 위탁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3자 물류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물류를 갖다가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물건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굉장히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 등을 통하여 운송의 전문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자, 운송에 대한 고객의 심리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을 통하여 운송의 안전성과 자, 여기 보면 운송에 대한 고객 심리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뭐가 돼요? 물류정보 시스템 발달됨으로써 우리 물건이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으며 어떤 상태로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보통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을 통해서 운송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가시성 확보, 즉 운반물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눈으로 거의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소식이 아니라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에 물건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운송 합리화 방안이 있어요. 국내. 그리고 국내에서 운송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계획 운송. 기본적으로 운송을 할 때 계획 운송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판매 계획에 따라서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약정된 경로에 따라 운송한다. 그러면 이거는 갖다 딱 정해진 것이죠. 운송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 운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판매 계획에 따라 일정량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정기적으로 매월 15일 날마다 약정된 경로, 공로를 통해서 또는 철도를 통해서 경로를 따라서 운송한다. 그러면 이거 딱 계획된 거잖아요. 어허, 100개, 200개를 갖다가 어떻게 매월 15일 날마다 철도로 오는구나.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이라든가 선적지까지 공장에서 직수한다. 자,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운송을 갖다가요. 우리는 간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간선 운송. 이런 운송을 갖다가 간선 운송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선적지까지 공장에서 직송할 수 있다. 자, 선적지라는 건 뭡니까? 해외로 나가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직송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보통 철도라든가 화물 내부의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적재하고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국제물류적인 개념에서 한번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류기기 개선과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 물류기기, 물류를 싣는 기기. 당연하죠. 예전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짐을 갖다가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낑낑낑낑 걸으면서 그냥 배에다가 실었고 철도에다 실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크레인이라든가 다양한 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작업 능률이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물류기기 개선과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출하 물량 단위 대형화 및 표준화와 공차율. 공차율이란 건 뭡니까? 공차율을 극소화한다는 것은 차 안에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차 안에가 비어서 운반하는 것이 비어서. 이걸 공차고 그러면 차 안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차 또는 영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실차라고도 하는데 이 영차라고는 말을 써요. 영차. 실이란 건 이렇게 쓴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실차라든가 영차 또는 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는 것을 실차 영차하고 물건을 갖다가 텅텅 비고 빈 차로만 오는 게 바로 공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차율 그러니까 공차율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소화해야겠죠.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적재를 향상시킨다. 차 안에다가 물건을 많이 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최단 운송 루트를 개발하고 최적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만이 뭐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가동률, 회전율, 영차율 극대화. 그렇죠. 공차율 극소화는 영차율 극대화예요. 영차율을 또 다른 말로 실차율이라고 해요. 영차란 것은 여기 0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0은 뭐하고 하냐? 공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정반대예요. 그래서 영차, 공차 물론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0하고 공하고는 동그라미니까 그건 같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차율 극소화는 영차율 극대화하고 이건 정반대라는 개념이에요. 반대. 수송의 대형화 공차율 극소화를 추구한대요. 공차율 극소화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추구한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송의 합리화는 이런 식으로 운송을 하면은 물류의 합리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물류정보 기술의 발달로 재고가 감소되고, 자, 당연히 물류정보 기술 발달되면 재고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정보의 원활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재고를 가져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재고를 가져온다는 것은 뭡니까? 재고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감소되고 배송 물량은 증가가 된다. 배송 물량은 딱 가져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배송 물량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 소비되니까 배송 물량도 증가됩니다. 사실 물류정보 기술을 들면 배송 물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문과 재고의 가시성. 자, 잘 보인다 이거죠.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보인다는 것은 가시라는 것은 가시,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잘 보인다 이거예요. 잘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시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시성. 이게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확보되면 가시, 안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길을 잘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눈을 잘 보이면 길을 갔다가 여기 웅덩이 있네, 저기는 갔다가 약간 뭐 다른 뭐 위험물이 있네,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 배차에 대해서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량을 갖다가 2번, 3번 운송해야겠다. 이때가 가장 수위가 높다.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증가해가지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갈 거, 1번 갈 수가 있고 5번 갈 걸 3번으로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그리고 정보기술 발달이 되면은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하다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운송의 기능적 요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269페이지 보세요. 269페이지. 자, 269 운송 기능에서 양가를 본 운송의 기본 기능이 있죠. 그리고 운송의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근데 아까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운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물류계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운송은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물류예요. 물류. 그래서 물류 계획을 갖다가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게 바로 운송이에요. 자, 운송 중 운송수단의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하죠. 운송수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양하게 있어요. 운송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겠죠. 항공기도 있겠죠. 철도가 있겠죠. 트럭도 있겠죠. 허다못해 파이프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송 중에 운송수단의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 보관, 이 운송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 것이 뭐고,
자,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 게 있잖아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 게 뭐예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 것은 보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관. 지금 이걸 누가 해요? 창고업이 하잖아요. 창고업. 그리고 장소이군요. 운송이죠. 운송. 이거 운송업이 하잖아요. 운송업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소적 운송이라는 그 개념은 운송업이 하는데, 자, 장소 효용만 창출한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운송업이라는 그 자체는 장소 효용을 창출하지만 어때요? 열흘까지 걸리면, 만약에 10일 걸린다. 10일의 기간이 걸린다면 10일 동안 뭡니까? 보관을 하는 것이에요. 보관.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간이라는 것은 뭐니까? 기간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간적 그 효용을 갖다가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운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송 중 운송수단의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 효용,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보관이라는 그 개념이 왜 나와 있느냐. 열흘 동안 내가 갈 때 운송 싣고 가지만 보관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정해진 내에 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갖다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 시간에 정해진 내에서 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로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판매. 그 다음에 생산. 그러니까 생산한 걸 갖다가 판매하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에 조정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운송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최근에 운송 특성이 있어요. 최근에. 거기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의 내용입니다. 2번인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 화물 운송 현황은 도로가요 92%예요. 도로. 그 다음에 해운 5.8%인데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항공 이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국내에서도 그런데 더 국제 물동량은요 99.7%가 해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랑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가 좀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땅덩어리인데 그럼 어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8선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중국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통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걸로서 경제적 특징을 갖자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막혀있으면 하나 섬처럼 생겼잖아요. 섬. 어떻게 보면 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딱 봐도 이거 하나 섬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섬이나. 이게 섬이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려면은 해운이 9.7%밖에 7%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렇게 가면은 만약 철도가 한 40% 50% 오히려 한 그렇게 차지할 것이에요. 해운보다는. 왜? 유럽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유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미국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은 해운으로 가야 되지만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갈 때는 뭐 철길로 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물동량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결론은 뭡니까? 해운이 오히려 철도가 더 많이 운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철도가.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여기 남반구로 갈 수 있어요. 남반구. 어떻게? 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철도로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왜? 철도 운송이 해운보다 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나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99.7%가 해운에 의존한 실정이고
부산항이라든가 광양항이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 컨테이너 처리 항만입니다. 자,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뭐예요? 화물, 수출 물품을 담잖아요. 20피트, 40피트, 뭐 45피트짜리 간혹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하고 20피트, 40피트짜리가 가장 기본 전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20피트짜리 많이 쓰죠, 사실은. 근데 컨테이너는 40피트짜리도 있다. 그리고 항만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처리하는 건 수출항이라는 것이에요, 수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철도 운송에 의해서 처리한다. 당연하죠. 왜? 철도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여기 부산이라든가 광양으로 간단 말이죠.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도로가 92%고 철도는 2.1%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화물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간 경부 교통 축은 우리나라 가장 많은 규모의 화물을 처리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부산항이 컨테이너항이 부산항에 있기 때문에 인천항이라든가 광양항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이 거기서 선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류 부분에 있어 수송과 배송보는 유입해서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은 전문화를 해서 수송과 배송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유입을 아웃소싱하는 거. 아까 말은 뭐예요?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와 같은 의미. 그리고 물류 아웃소싱과 같은 의미, 3자 물류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운송은요, 그런 식으로 많이 흐름이 열려가 있다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좀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뭐 통일이 안 돼도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북한하고 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이 철도를 통해가지고 막 유럽으로 가고,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프랑스 파리까지 뭐 시베리아 TCR을 통해서 TSR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까지 갈 수가 있다. 유럽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TSR을 통해 가지고 트레인 시베리아 레일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야겠죠. 자, 운송을 갖다 수주, 보관, 포장, 하역, 유통 가공을 포함하여 총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고객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하고 총 물류비용이에요. 물류비용.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절감시키고 이걸 증가시킨다. 이거 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물류에서 이걸 한다면은 강히 정답이에요. 무조건하고 정답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운송은 수주, 보관, 물건을 받는 게 수주예요. 보관하고 포장하고 하역하고 유통 가공을 통하여 포함하여 총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총 물류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화물 운송 시스템을 설계한다. 자, 화물 운송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양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화물 운송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자, 거기다 보시면 운송 물량을 조사해가지고 이용 차량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운송 물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운송. 설계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운송 물량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용 차량을 적절하게 선택하겠다. 이용 차량을 갖다가 뭐 2톤, 20톤 차량이냐 아니면 5톤 차량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죠. 운송을 화물의 종류를 조사해가지고 적절한 운송 수단을 준비한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말을 싣고 간다. 소를 싣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컨테이너다 넣을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트럭에다 싣고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화물 종류, 뭐 만약 그 가스다. 그럼 뭐를 이용해야 돼요? 뭐 일반 화물차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가스를 갖다 실을 수 있는 차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실어야 되고, 뭐 여러분께서 잘 알겠지만은 만약에 뭐 냉동차, 콜드체인, 막 여러분께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화이자에서 백신을 맞는데 뭐 영하 70도를 갖다가 이하의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콜드체인인데 영하 70도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단 몇 분이라도 그게 영하 70도가 안 되면 효능이 갖다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운송할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송차, 그러니까 이런 영하 70도까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느냐,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화물 종류를 조사해가지고 적절한 운송을 준비한다. 운송 지역의 교통 여건을 조사해가지고
운송 지역의 교통 여건을 적어서 적절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운송 빈도면 운송 로트 사이드. 그러니까 운송 로트 사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운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밖에 안 된다. 거기에다가 뭐 엄청나 큰 차를 갖다가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로트 사이즈. 그러니까 화물이 엄청나 크면은 큰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도로에는 큰 차 갈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은 다른 차를 갖다가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송 빈도라든가 운송 로트 사이즈를 조사해가지고 운송 주기를 설정한다. 그래서 그런 차, 화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운송 도로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송 방법을 갖다가 결정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일단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운송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운송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물류에서 5개가 뭐니까 운송, 보관, 하역, 그 다음에 포장, 정보통신이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운송에서는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운송 경로라고 했는데 운송 경로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쭉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쭉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경기도에 있는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저는 어차피 서울 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공단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부득불 이제 부산항까지 가는 거죠. 부산항까지. 그 부산항까지 가는데 여기서 거기 있는 여기까지 공장에서 여기까지는 뭐 트럭으로 오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는 철도로 오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 일본으로 간다, 배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갖다 트럭.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배. 이거 다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이에요. 이 운송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래요? 이걸 모드라고 해요. 모드. 자, 그러면 여기에 트럭 있으면 뭐 도로가 있겠죠. 도로. 여기는 뭐예요? 철길이죠. 철길. 자, 여기 배는 혹시 배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선로라고 하죠. 선로. 또는 항로라고도 합니다. 항로.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갖다가 어떤 길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는 링크예요. 이게 링크. 그래서 운송 경로는 뭐냐? 운송 경로라고 하고 링크. 고속도로, 지방도로, 국도 그냥 도로잖아요. 도로. 철도, 항공로, 해상 항로. 그다음에 이것들 운송수단 이거는 통로나 운송로 의미예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이용하는 수단. 운송수단은 뭐라 했어요? 로드죠. 로드가 이용하는 통로나 운송 경로를 갖다가 뭐라고? 링크를 한단 말이에요. 링크. 이걸 말하는 것이가. 알죠. 이런 건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 물류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강조했잖아요. 물류관리사가 오히려 유통관리사 이것보다 더 딱 쉬울 수가 있다고. 그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200문제고 90문제이다 보니까 200문제 나오는 물류가 90문제 나오는 유통관리사 이것보다는 뭐가 문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은 절대적 난이도는 훨씬 더 유통은 넓고 물류는 갖다가 좁단 말이에요. 좁고 얇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송 경로는 운송 연결점과 운송 연결점 간의 운송을 말한다. 그래서 링크란 뭐냐? 모드에서 형성하는 경로이며 노드를 연결한다. 자, 노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노드라는 것은 여기 있겠죠. 여기는 공장이라고 물류 거점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역을 타고 왔잖아요. 뭐 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부도 항구.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모드 나와 있고 노드 나와 있고 링크 나와 있잖아요. 이건 대부분 알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운송 경로, 링크는 운송 연결점과 즉 물류 거점 이런 것 등과 운송 연결점 이런 것 등 사이 운송 경로를 말한다.
그리고 링크란 모드에서 형성되는 경로이며 당연히 링크는요 길이니까 모두 도로 그 기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기차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길이잖아요. 이것이 닿는 길을 갖다가 링크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물류 거점 항구로 갔다 또는 갔다 역으로 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노드를 연결한다 이거예요. 노드를 연결한다. 이 말 아주 중요하죠. 이런 말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운송 경로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운송 수단이 나와 있어요. 수단이 뭡니까? 모드예요, 모드. 운송 수단. 운송 수단의 모드에 나와 있고, 운송 수단은 뭐냐? 화물,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행하는 운송 도구를 지칭합니다. 운송 수단. 이거예요. 그냥 트럭이라든가 기차나 배냐 이거. 그리고 운송 모드에는 트럭, 선박, 항공기, 철도, 물론 파이프라인도 있긴 있다고 그러세요. 파이프라인. 뭐 운송 모드에는 파이프라인도 있긴 있지만은 파이프라인 그 자체는 어떤 것만 여기 파이프라인 나와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은 뭡니까? 자, 가스라든가 가스, 석유라든가 이런 뭐 액체를 갖다가 액체를 운반하는 것이 액체를. 자, 그런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운송수단의 결정은 물동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송수단의 결정은 물동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운송수단의 결정은 뭐 어쨌든 운송량이 많으나 적으나 뭐 다 운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수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송 노드 연결점이 나왔어요. 연결점 이거라고 알고 있죠. 여기 물류 거점. 이거는 갖다 노드라는 건 뭐냐? 화물 터미널, 항만, 공항, 유통센터 등이 있으며 차량과 차량, 철도나 철도, 동종이나 철도의 동종이나 차량과 철도 이종의 운송.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철도나 철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철도나 철도의 동종이나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로 철도로 왔는데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뭘로 철도로 가는 것이에요. 철도로 가는 거. 이걸 말하고 차량이나 철도 이종 운수단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로 철도로 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 이 트럭으로 간다. 트럭. 여기서 여기까지 철도로 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철도로 가니까 동종이고 여기서는 이종이잖아요. 그래서 차량과 철도의 이종 운송수단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지선과 간선 등 운송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갖다가 노드라고 해요. 노드. 그래서 보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노드. 자, 교통의 3대 요소는 경로수단 노동력이며 운송에서는 노동력 때문에 운송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통의 3대 요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3대 요소를 뭐라고 했어요? 운송이라고 했죠. 운송. 근데 간혹 가다가 교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교통이라는 이름 부를 때인데 자,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이 있는데 자, 경로와 수단인데 운송에서는 뭐냐? 노동력 대신에 운송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노동력을 갖다가 뭘로 한다? 연결점이 뭐예요? 노드. 이 연결점을 갖다가 뭘로 한다? 노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드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에서는 이거. 근데 교통에서는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노동력 대신 운송 연결점이 대체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책도 한번 잠깐 볼게요. 거기 269페이지 나와 있죠. 269페이지 이번에 운송의 3대 요소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운송수단 나왔죠. 양가로 2번 운송수단. 그 다음에 운송수단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운송 연결점이 나와 있죠. 운송 연결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지나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나름대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 지도가 있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이 공장이든지 공단 있죠. 공장이나 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소비 못하니까 만약 일본으로 수출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바늘 공단에서 어디 뭐 거기 이제 뭐 안전역이라든가 쭉 이렇게 역까지 가는 거가 있어요. 그 역까지 부곡역까지 가가지고 부곡역에서 여기 뭐 양산 터미널이라든가 여기 이 부산 항구까지 철길로 오겠죠.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이런 거점을 갖다가 즉 부곡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한국 부산항이라든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물류 거점이라서 노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 이 길을 갖다가 링크라고 그래요. 링크라고 도로 철길 선로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럭으로 싣고 오고 기차로 싣고 가고 배로 싣고 가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모드라고 한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자, 운송의 중요성과 수단,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에 뵐게요.